발달 과업, 그죠? 한 단계에서 해야 할 발달 과업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길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정말 아주 수박겉 핥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가족 상담사로서 딱 접하게 될 때, 아,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가지고 가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로 한 7가지 사안을 얘기하고요. 사실 이번 2학기는 저하고 이제 맞이하는 2학기잖아요. 부부 상담이 중심이에요. 부부는요, 가족에게 있어서 구조주의에서도 부부 하위 체계를 가장 중요한 하위 체계로 보잖아요. 결국 부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서 가지만 이 부부가 어떻게 끝까지 잘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가 바로 서면 자녀 교육은 제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부는 중요하고 부부 상담이 이제 중요한 가족 상담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기는 부부 상담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요. 오늘 잠깐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자, 이 그림, 여기에서도요, 뭘 제가 강조했었냐면, 이 왼쪽 길과 오른쪽 길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빗금친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부부잖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부가 출발에서부터 아이가 어리던 아이가 커서 떠나던 아주 떠나버리던 이 부부의 모습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항상 손을 잡고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부딪힐 때 서로 대화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가느냐예요. 이쪽 길에서는 출발 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길 안에 한 사람이 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남편이 들어오면 부인이 나가고 이 어려운 자녀 양육 시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 있고 이 아내가 자녀들하고 씨름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좋은 모습을 못 보이다 보니 나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갔을 때도 이쪽 길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보여주었던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주지만 이쪽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뭘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가면서 이 노후가 뒤죽박죽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자, 아동학대 문제는 이 부부가 엄마가 특히 행복한 엄마는 자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녀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좋은 엄마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발에서부터 엄마가 불행해지면 아이가 귀찮아지고 그 아이가 그저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이제 아이 양육을 그르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를 한다는 거죠. 자기 힘든 삶을 아이에게 그냥 투사를 하면서 때려주고 뭐 그냥 이렇게 학대를 하고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두 번째 문제로 청소년의 수동 공격성 청소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가정의 문제.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입시 위주로 이제 교육 위주로 가고 있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고 우울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다 풀고 이제 사춘기 때는 특히나 이제 반항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요 힘도 세져요.
아빠보다도 힘이 세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면요. 심지어는 아빠의 멱살을 잡고 아빠의 목을 조르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럼 아빠가 너무 비참해서 기가 막혀서 아빠가 가출을 해요. 이런 수동 공격성 청소년의 문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입시 교육이 막 그런 데서 청소년 아이들이 막 그냥 심리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살도 많이 하지만 그걸 이제 안 하는 아이들은 또 공격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동 공격성 청소년, 가정 폭력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나쁜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이런 그야말로 가정폭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술, 외도, 도박, 이쪽에서도 담배, 약물, 가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독의 문제가 생겨나요. 청소년들도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죠? 이렇게 뭐 음란물 중독, 청소년들도 막 이렇게 빠지고 아빠도, 그죠? 술 중독, 일 중독, 중독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도박이건 쇼핑이건 알코올이건 이 중독은 가족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이제 노년이 갔을 때는 치매 노인을 봉양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을 잘못 가다 보면 이제 이혼이 일어나고 또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한 단계에서 어떤 발달 과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인생의 길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재 옆에 가지고 계시나요? 한글 교재 갖고 계셔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여기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게 얼굴 보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건데 어떤가요? 한 분이라도 나 지금 옆에 프린트된 책이 없다라고 하면 화면 띄워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조금, 네. 이 정도면 보시기 괜찮죠? 글씨 크기가. 그렇죠? 네. 자, 다양한 가족 문제에서 먼저 아동학대를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한 20년쯤 전인가요? 20, 30년쯤 전 되고요.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됐고요. 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런 뭐 사회복지단체,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이후 요 까만 글씨로 된 건 여러분의 교재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요, 한층 이제 나아졌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우리는 112예요. 경찰 전화인데 그걸 그냥 통합 운영해요. 근데 아동학대가 무슨 증거가 있다 이러지 않아도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든가 이렇게 될 때, 그죠? 무슨 그 아버지가 막 때리고 무슨 타박상이 있고 상처 그러지 않아도 애가 저렇게 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할 때 의심만 돼도 신고 가능하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선생님, 상담사, 또 목회자, 사회복지사, 의료인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강화된 게 뭐냐면은 학대 위험이 높으면 부모와 즉시 일단 분리를 해요. 학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기 전에 위험이 높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분리를 해서 쉼터나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이제 보내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응급조치로 접근 금지, 친권의 제한, 상담 치료 받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격리시키는 거 이런 거 아마 호주 같은 데는 뭐 이미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더 미리 이런 것들이 되고 있을 거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좀 됐어요.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그런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이 좀 적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집집마다 하나나 둘 이렇게 있고 심지어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귀한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국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가 딱 들어오면 학대조사 들어가고 사례를 관리하고 가족 상담해주고 그것이 재발 방지 안 하도록 이제 뭐 이렇게 접근 금지라든가 격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치하는 것들을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죠. 그래서 경찰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전문기관의 핵심 그 그 방향은요, 치료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까.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학대가 이제 잠깐 신고했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재학대가 일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격리를 시킨다고 해도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게 상담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학대 부모들이요, 어, 자기도 학대받은 부모인 경우가 많고, 상처받은 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 처음에 출발서부터도 남편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벌을 준다기보다는 그 엄마를 이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진술을 보호하는 게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놀이치료에 왔는데 뭔지 이제 학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지나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동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이런 의식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과 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격리시키고 시설로 보내고 이런 거 중요한데 이 학대를 하는 부모, 이들을 이제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이를 끝까지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돌려보낼 거라면 이 부모를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걸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학대하는 부모들은요, 육아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어요. 아까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죠?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으면 엄마가 아이의 필요에 금방금방 이렇게 요구에 응해주지를 않는 거죠. 30세 미만의 젊은 어머니들이 자신이 영유아기에 이미 학대받은 생육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막 이랬던 엄마가 또 매로 아이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인 부부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우울하고, 그래서 이 학대하는 부모들의 부모를 봤더니 문제 부모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도. 그래서 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 엄마가 충동적인 좌절을 억제하는 힘이 부족해서 이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할 존재로 보질 않고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지배하려 든다고 느끼는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냐? 응? 왜 얘까지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아이, 내가 보살펴야만 된다라는 그 아니라 이 아이가 적인 거예요. 이러면서 유아 학대는 결국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만성적인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유아학대가 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부부를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할 때 어떻게 이들이 이제, 그죠? 할 수 있을까? 이걸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요, 학대받는 유아가 안전한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제1순위는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격리해서 보호를 하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부모가 유아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부모를 심리 교육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하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처도 치유해주는 심리 접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육아를 했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학습받은 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어땠는지, 자라났을 때 엄마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 주면서요.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좋은 엄마의 역할을 배우지 못했구나.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통찰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록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나는 내 아이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반성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엄마에게 잘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방향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1단계에서 부부가 출발할 때 경제적인 안정이 있나, 건강한 상태에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청소년의 수동공격성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즉 청소년의 폭력이에요. 수동공격성 행동. 뭐냐면요. 어, 아이들이 밖에서는요. 그냥 순한 아이예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만만한 엄마에게 이제 막 푸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얘가 입시생이고 재수생이고 공부하니까 건드리질 못해요, 또. 그래서 그걸 또 다 당하고 있어요. 엄마가 와가지고요, 막 울면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자기가 아들한테 맞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현대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잠재적 폭력 욕구가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죠? 막 공부에 쫓기고 너무나 지치고 막 그래서 어떤 아이는 착한 아이는 우울로 들어가면서 자해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가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아이는 자아가 강하고 근데 너무나 이게 힘들고 그리고 너무 공부하라고 엄마가 쪼아대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안과 밖에서 이중성을 보인다 그랬어요. 가정 밖에서는 착한 아이로 비춰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한 아이로 있는데 이제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풀던가 아니면은 엄마에게 푸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반항을 해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속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게 돼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이 청소년이 힘도 세지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전제 국가에 대한 혁명처럼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때려요. 그런데 그때 초반에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 그 폭력은요,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가정폭력은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든 청소년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든 처음에는 청소년이 욕해요. 욕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거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더 심한 욕을 해요. 나중에는 밀어요. 물건 던져요. 이렇게 하면서 폭력이 점점 점점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제대로 독립하고 자기 문제를 잘 하느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이 통제하면서 기르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과잉보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강한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뭐든지 엄마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그 엄마를 못마땅해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아이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하고는 구별이 돼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요, 양심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 윤리의식이 없죠. 그래서 진짜 막 엄청나게 이제 밖에서 막 폭력도 행사하고 뭐 잔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양심이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착했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밖에서는 착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부모가 변화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주로 이제 희생이 되죠. 나중에 더 힘이 세지면 만약에 아빠가 아들이 보기에 정말 어른으로서 너무 이제 잘못하고 있다. 엄마에게도 함부로 하고 나에게도 이제 어렸을 때 함부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힘이 세지면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를 이제 아들이 두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정말 아빠를 때리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엄마를 폭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냐면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하고요. 무관심하면서 방관형. 아까 인생의 길에서요.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버지가 별로 뭐 권위가 없어요. 엄마가 다 통제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는 집안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여성이어서 과잉 보호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이제 자녀를 통제해 왔거든요. 예속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뿐이지 아이가 이제 힘이 세지면 그거 안 참는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청소년의 가정폭력이 어떤 집에서 일어나나 봤더니요. 오히려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전부 교사, 의사, 변호사,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요구 수준과 이제 자녀가 실제 수준 사이에 격차가 생기잖아요. 막 집에 막 박사가 여러 명 있고,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 안에 불만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울증 같은 것을 발동시키기도 해요. 굉장히 조증이 일어나면서 막 폭력적으로 하고 막 그래요. 갑자기 순하던 아이가 조증이 되면서 골프 채 가지고 막 이제 부모에게 때리고 이러면은 부모는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대화로 풀거나 조율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를 정신병원에다 입원시켜요. 얘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잘 듣던 아이가 골프채를 휘두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자기가 너무 통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다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억지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를 갈아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부모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러면서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자아이인데 정신병원에 갇혔었어요. 나와가지고 앞핀 있죠? 그거를 엄마 구두 밑에다가 쫙 깔아놓는 거예요. 엄마가 구두를 신는 순간에 발을 찔리는 거죠. 그 미움이 말할 수 없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상담사들은요, 부모와 상담을 해야 돼요. 그죠? 부모와 직접 면담을 해야 돼요.
우선 진정한 의미의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고, 그리고 부권 회복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너 어디서 엄마를 때리냐? 그리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죠? 부권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주는 아빠가 돼야 되죠. 그죠? 무조건 그 행위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 이 아이가 어떻게 분노를 가지고 이 엄마를 이렇게 때리게까지 됐는가를 남자 대 남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의 부권의 회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는 특히 과보호와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지 말라고 권유해야 돼요. 이제는 양육의 방법, 훈육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 아까 심리교육적 접근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은요. 아이를 내버려 두면 학교 더 안 갈 거고 공부 더 안 할 거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내버려 두느냐? 마치 자기가 아이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리를 두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이제까지는 아빠는 방관하고 무관심했어요. 엄마가 통제하고 난리를 쳤죠. 이제는 엄마가 빠져주고 아빠가 들어와서 대화하는 아빠가 돼야 돼요. 조부모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에 거리를 두도록 조언해야 돼요. 이런 엘리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야단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녀를 이제 조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아이가요, 때로는 엄마에게 뭐 안아달라 그러고 의존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엄마는 얘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또 막 달래주고 지나치게 칭찬해요. 이거는 오히려 공격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냥 달래기 위해서 비위 맞추는 칭찬 이런 건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좋은 선배, 그리고 또래 상담,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사촌, 형 중에 좀 좋은 아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공격의 에너지, 그죠? 너무나 왜 속상한지, 이런 것들을 친구나 또래 상담, 친구나 또는 선배와 이제 아이는 그런 상담을 하게 하고, 부모를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격적인 에너지가 엄마에게 폭력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공부는커녕 부모들이 원하는 무슨 좋은 학교에 가는 거는커녕 아이가 망가지는 거죠. 부모를 때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부모를 때리면서 이제 이중으로 자기가 페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자멸하는 아이로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이제 빨리 아빠가 들어와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정말 훌륭한 아이라는 걸 믿는다. 네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이 아이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고 제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력하는 청소년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다뤄주시면 돼요. 이제 이 세 번째 가정폭력은 이제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꼭 남편이 아내만 때리지도 않아요. 아내가 남편 때리는 집도 있거든요. 물론 퍼센트는 굉장히 작지만 어떻든 폭력이 일어나요. 이것도 이것도 자신의 출생 가족에게서 학습한 것이에요. 그죠? 때리는 아버지를 봤든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야, 이것도.
아까 아동학대도, 그죠? 학습인데 일종의 가정폭력도 폭력 가정에서 자랐을 때, 아, 폭력이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들은 PTSD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죠? 그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요. 심리적인 외상 직후에 나타나는 양상은 지나친 활동성, 흥분, 불면, 분노 폭발, 놀람, 불안, 공포.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맞고 난 직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소름이 돋고 이런 생리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 이제 두려움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으로 빠져드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만성기의 감정 둔화 반응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이제 만성화 돼가지고요. 감정적으로, 한 번 이제 뭐 폭력을 심하게 당한다거나 그러면 1번과 같은 양상이 일어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폭력을 당하면서 그러면은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등 눈에 띄는 생리적 반응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인 접촉을 피하고 혼자 고립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요. 매 맞으면서 누구한테 매 맞고 있다고 말도 안 하고 집 속에 파묻혀서 매 맞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치료적인 개입은요, 피해자, 물론 아까 학대받는 아이들을 격리시키듯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 1순위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자조 집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훈련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남편들, 또 때리는 아내들, 엄청 자존감도 낮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부부가 무슨 대화하면서 뭘 풀어내는 방법을 보지 못했잖아요. 항상 아버지가 상을 뒤집어 엎고 그냥 때리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존감 높여주는 것.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때리겠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충동적인 행동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말하자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절제하나, 폭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의사소통에 있어서도요, 그냥 놔두면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타임아웃을 딱 해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 요런 것만 배워도요, 초기에 폭력을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을 이혼시킬 거 아니고, 그렇다면 이 가해자를 이제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폭력적 행동은 절대로 수용되지 않고, 스스로 폭력 행동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서 고립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 폭력이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는 거, 이걸 피해자들에겐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서 경미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그랬죠? 반복되면서 이것은 점점 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폭력 때 참 신통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나 하고 들어봤더니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싸움에 이제 남편이 신통해요. 너무 놀랬어요. 자기가 아내의 따귀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상담 받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폭력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을 그 타임아웃 기법이 제일 최고예요. 그죠? 벌써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목소리가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재빨리 정신 차리고
잠깐요, 여보. 우리 지금 이대로 얘기했다가는 큰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멈췄다가 뭐 내일 혹은 저녁 먹고 이렇게 타임아웃을 거는 거. 이게 이제 폭력을 어, 그죠?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먹혀들어요. 근데 이미 만성화돼가지고, 그죠? 대단한 폭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집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봤자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 어떻든 가해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거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거 확실하게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죠? 그래서요. 사실은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이요. 아빠가 뭐 엄마 때린다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걸 아이들이 잘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신고를 너무 잘해서 또 탈이에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돼서 경찰 출동되고 이러면요. 확실히 아빠의 그 폭력 행동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적인 보호, 법적인 제재도 심각하게 이제 되면 가해야 된다라는 거. 그 대신 항상 가해자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가족 상담에서는 그죠? 피해자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도 돌보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중독 문제인데요.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지 가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알코올 중독만 얘기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가족 상담을 많이 연구했죠. 그러나 지금은 알코올 중독만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아내의 쇼핑 중독, 아들의 도박 중독, 이런 거요. 다 가족의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많은 경우 이 중독이 되면 이것이 정말 질병이야. 이것은 치료해야 돼.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없고 중독을 enabler라는 용어, 그죠? 혹은 codependence 여기 있죠? 동반 의존 혹은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쇼핑 중독으로 카드를 1,000만 원 썼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 갚아줘요. 이게 바로, 그죠? 중독을 끊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또 갚아주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독이 이제 발생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호해야 되죠. 알코올 중독 가정의 부부 역동. 을 보면 대화가 이미 이제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본심을 말할 수 없어요. 술 들어가야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싸우기나 하고 술 안 마신 상태에서는 오손도손 대화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끼리 부부가 아내와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요. 술만 아니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술을 매개로 술 때문에 그나마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혼자서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동안에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 우위의 가정이 되고요. 남편은 식구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돼요. 남편이 이제 술을 마셔요. 그리고 직장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돈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편은 더 술 마시겠죠? 남편은 이제 외롭고 소외당해요. 자식들도 이제 무시하겠죠. 소외된 남편은 점점 더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은 심화의 악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인 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개천에서 용나듯이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게 생겨나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엄마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내가 해야 되겠어 라고 아버지가 하지 못한 가장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서 자기 역할 안 해도 가족들이 뭔가를 하면서 그 가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 낫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의 경우 가족의 협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가족이 합심해서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야 라는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알코올 해독 작업도 해야 되고, 상담도 시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인 거예요. 남편이, 남자가 술 좀 마시기로 서니, 뭐, 그걸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냐, 이러면서 막 이제 아내를 오히려 며느리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합심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치료받게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입원하고, 보세요. 술이 술을 부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정말 술이 술을 부르는 그런 게 돼요. 이 해독작용이 이제 돼야 그 다음에 결단해서 의지로 술을 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개인 치료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상담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을 왜 하냐면요. 목표는 음주 양상을 유발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남편을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면요. 소위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음주를 더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강화시키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그것을 가족 문제로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치료가 출발될 수 있어요. 중독은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 상담 같이 받아야 돼요. 청소년이 됐건 아내가 됐건.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족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가정은 알코올 중독은 가족 전체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역할 혼란을 초래해요. 역할 혼란. 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역기능을 반영하는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왜 생겼을까? 가족이 지금 기능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긴 것도 있죠. 돌고 도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역기능이 됐지만 역기능이어서 알코올 중독이 생긴 거죠. 알코올 중독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거 잘 이제 다뤄야 되죠. 그래서 성공적인 상담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음주 양상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가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죠. 아내의 바가지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무슨 직장에서 무슨 속상하는 일이 있었다. 뭐 아니면은 이 직장 자체가 술을 마시게 만드는 직장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그렇다면 그걸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있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라는 거요. 이런 이제 자조 모임. 그다음에 이 AA 모임뿐만 아니라 뭐 알라틴, 알라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족은 가족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이렇게 자조 모임에 가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알코올이 이제 가족 체계에서 사라진 후,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면서 강한 허탈감이 자리 잡는다고 해요. 이때 가족 상담을 이어가면서 이 허탈감, 소외감, 고립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해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술을 끊은 다음에도 상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술 끊은 후에 가족 역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여기까지가 가족 상담이 해야 할 일이에요. 처음에는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게 병이라는 걸 알게 해서 확실하게 치료받게 하는 쪽으로 가족이 합심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술을 끊고 나서도 재발의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알코올. 그죠? 술을 끊었다가도 술 한 잔만 먹으면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AA 집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중독은요. 굉장히 영성이 중요해요. 결국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독은 이제 어렵고 가족 상담도 조금 심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치매 노인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면요. 우선 치매는요. 여기 뇌혈관성 치매, 뇌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치매. 요거는 기억 장애가 와도 이해력과 판단력은 남아있고 지적 능력의 저하는 사람에 따라 그냥 다르게 나타나요. 지적 능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특징은 그래도 말기까지 유지돼요. 병에 대한 인식도 자기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요. 감정의 장애를 보여서 화를 잘 내거나 쉽게 눈물을 흘리는 정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죠. 그리고 언어, 행동, 인식의 부분적인 마비, 상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면서 소위 망령 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거죠. 뇌가 축소되면서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어렵게 말하는 노인성 치매인데요. 기억장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져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인식의 장애, 집을 못 찾아오고, 그다음에 일상의 습관화된 생활 양식에 적응이 어려워지고 신변 자립이 곤란해져요. 자기가 늘 하던 것을 이제 혼자 못하는 배변 배뇨 습관이 붕괴.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죠? 이제 똥 싸서 벽에다 바르고 이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노인성 치매잖아요. 정말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지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될 때 우리가 이제 가족 상담을 할 때는 치매 노인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 가족 상담에서는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그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돌보는 사람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지지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해서 그죠? 교대하게 만든다든가 잠시라도 이 치매 노인을 이렇게 딴 집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로 돌보는 그 사람을 모든 가족이 돌봐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해로워요. 이 치매 노인에게 있어서 노인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연결해 주어야 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돌보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을 또 베풀어야 되는 거죠. 포용력을 가지고 노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어른으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특히 이 노인성 치매, 이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자기를 심하게 대우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판단이 안 설 정도가 되지만 이 위의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기억이 좀 없어지고 마비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거. 그 노인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 그죠? 아무래도 모든 게 굼떠지고 느려질 때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노인들을 너무 외롭지 않게 사람과의 연대감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찾아뵙는 거. 그리고 적절한 자극을 조금씩 쉬지 않고 주는 것. 하다못해 냅킨 접는 거라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가면은요, 이런 치매 노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아주 작은 일상의 아주 작은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요일을 맡겨서 거기서 기여한다는 느낌, 존재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집에서도 하면 좋고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가족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서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족 상담에서 이제 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족으로서 이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가느냐를 가족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이런 가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온 가족이 배워서 이제 그걸 해나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혼 가정의 문제. 이혼은 전통적 가족 생활 주기의 흐름을 방해하며 그 주기를 회복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 그랬어요. 뭐 이거는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2년 정도는 시간을 허용하는 게 좋아요. 본인 자기 자신에게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필요하죠. 이 발달 과제는요, 새로운 사회관계를 재구축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생겨나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지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아이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혼 가정, 재혼 가정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혼하더라도, 재혼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말하자면 성숙한 이혼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비록, 그죠? 맞지 않아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가 자기네들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뭘 겪는지를 사실은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막상 헤어지고 나서도 또 부부가 갈등을 하면은 아이는 또 저쪽 헤어진 부모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정말 이혼 가정, 재혼 가정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고 가족 상담에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당사자 상담도 물론 필요하죠. 상처를 회복해야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한데 아이들, 아이들이 결국은 잘 자라주고 그리고 자기 삶을 찾아갈 때 이 이혼한 부모들도 결국은 그죠? 안심을 하게 되고 내가 이혼하길 잘했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후회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랬나? 뭐 이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책을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솔직한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연령에 맞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아이들 앞에선 이혼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막 재판 소송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가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적응을 방해해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기왕에 일어날 일이라면 아이들도 제때제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고 아이들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걸. 그래서 뭐 6살짜리가 묻으면 그 아이 연령대로 7살 중학생이 물으면 중학생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다시 질문을 돌려주면서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만큼만 답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상담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에게는 슬픔, 불안, 공포, 죄책감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겠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혼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도, 그죠? 가능하다면 아이 상담을 받게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상담사에게 나 불안해요. 엄마랑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표현만 해도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는 않아요. 말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유아의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괜히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성장이 지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초등학생은 두통, 복통, 성적 저하, 10대가 되면은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퇴행하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다른 거죠. 주로 어릴수록에 이제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죠?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아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뭐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 일단 이혼하고 나면은 이제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립으로 들어가기가 쉽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 무력감, 또 양쪽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떠맡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원더우먼, 슈퍼우먼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돈도 벌어야지, 아이도 혼자 키워야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더 본인에게 이제 너무 자책하고 이렇지 않는 거, 가족의 상실에 대한 고독, 이런 거 있는데요. 저는요, 이제 이혼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뭘 보게 되냐면요, 어,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죠? 그냥 친한 친구에게도 조차도 이혼했다는 사실을 안 알려요. 못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치료가 된다면 나 이혼했어 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흠이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실패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만약에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고 그것이 바른 거였다면 스스로 당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때 아이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어요. 엄마가 그걸 비밀로 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아이에게 엄청난 짐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어가 아니라 아빠는 뭐 어디 출장 갔어 이러면서 맨날 숨겨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아이들하고 정말 진심으로 어울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혼을 했다면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걸 광고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아 강도. 이게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거기까지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 직전 결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내가 오히려 이 결단을 내렸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제 당사자 상담은 가야 되죠. 그리고 자녀가 겪는 어려움도 다뤄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혼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역시 이 재혼 가정에서도요, 아이들 중요해요. 그죠? 일단 재- 재혼 가정에서는 어떤 복잡함이 있을 수 있냐면요. 나와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더 길고 오래된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만난 배우자와의 관계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네 아이가 생기고 내 아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둘의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자녀의 조합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얽힌 것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뭔지 부모들은
아이에게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상처를 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아주 끈끈한 연민애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만난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아이하고 우리 아이를 차별해, 혹은 뭐 차별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뭐 이유 없이 야단을 쳐? 이렇게 되면요. 그게 정말 너무나 두 배, 세 배로 마음이 아픈 나머지 부부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혼 가정 경우에는 재혼 전에 상담을 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계부, 계모가 될 때 그 아이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도. 그죠?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아이가 뭐 엄마를 안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럴 때 그것도 상담이 필요해요. 미리 시간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친엄마가 있는데 새로운 엄마 만나가지고 그 엄마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혼, 이혼을 이제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부부도 많이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약간 막 비행을 저지르고 이제 그랬어요. 초등학생인데. 그죠? 막 성적도 떨어지고 막 밖에 나가서 괜히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 심사가 힘드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엄마 되려고 작정한 좋은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새엄마가 들어왔으니까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새엄마 좋은 엄마 만들어줬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원상복귀해서 좋은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엄마하고 또 적응해야 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막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아이를 때리고 야단이에요. 좋은 엄마, 새엄마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거는 너무나 어른들이 아이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시간을 허용해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예측해라. 이런 거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은 후에도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지 않은 삶의 주기를 맞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이제 부인이 재혼해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재혼인데 부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젊은 부인이에요. 근데 갔더니 나보다 아이가 한 뭐 10살 정도 어려. 그죠?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삶의 주기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두세 살짜리 아이가 있어야 맞는데 들어가 봤더니 15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재혼 가정에서는. 그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새로운 부부 관계보다 먼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와 어른 모두 각자의 가족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다른 가정 또는 기억 속에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 간에는 법적으로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죠? 이게 이제 재혼 가정의 특징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 대한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것 중요하겠죠. 나 옛날에 우리 아빠하고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새 아빠가 온다면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익숙해지는데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자녀와 계부모가 겪는 어려움, 여기에서는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내가 계모와 계부와 친해지면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른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면 재혼 가정 엄청 잘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서요. 이혼가 초혼이 이혼율이 50%면요. 재혼하면은 이혼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나? 그죠? 이혼을 했는데, 그죠? 재혼을 할 때는 높은 기대를 갖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참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또 이혼하기도, 재혼해서 이혼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혼하기 전에 좀 이런 문제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요, 자녀에게는 새로운 부모와 잘 지내는 것이 친부모에게 불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계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스스로 충성심의 문제를 정리하고 새 가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다가가야 이전 가족에 대한 고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봐본 건데요. 음,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진도가 제대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 한번 멈추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